의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18세라는 게 정말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그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혼자서 독립을 한다는 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있을 때도 힘들 텐데 시설에 있던 아동이 혼자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엄청 막막한 일일 것 같아요. 일단 본인들이 뜻한 거를 펼치기 위해서는 사회가 1대1로 이렇게 좀 제도적이나 금전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되겠죠. 암울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와서 범죄에 휩쓸릴 수 있고 다른 어떤 유혹에 따라서 삐뚤어진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뭐 생활을 떠나가지고서 걔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 내지는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 시선이 조금 더 바뀌면은 좀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편견만 없으면은 자신 있게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3월 모든 게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새 봄, 새 학기, 새 친구.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이지만 홀로 서기를 위해 사회에 나온 자립 준비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 청소년기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내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서기를 하게 되는 청년들인데요. 부모의 울타리 아래서 성인이 되어도 얼마나 고비가 많습니까? 혈혈 단신 세상에 나온 자립 준비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정부 지원은 있지만 사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부모 역할을 해야 할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드립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부 김미주 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지선 부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선욱 교수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죠. 장인우 씨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 어서 오시고요.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과 해당되지 않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또 주제의 내용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정선욱 교수님, 우선 자립 청년이 어떤 청년들을 말하는지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살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자립준비 청년은 2021년부터 그 용어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종료니까 보호 대상 아동이었다가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했었는데 그 단어가 청년이 내 나이가 있는데 아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그래서 2021년부터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그래서 모든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 대상 아동이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가 종료가 되니까 자립준비 청년이 되겠죠. 한 해 한 평균 진행 2018년부터 22년까지 한 2,000명 정도, 작년은 한 1,700명 정도, 2022년 그때는 네. 1,700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 종료를 언제 하느냐 시점이 보통은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하고 2022년부터는 본인이 희망하면 보호를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연장은 25세에 도달하는 기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18세나 혹은 19, 20, 21, 22, 23, 24 이때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 비율을 보면 그 18세에 종료하는 경우를 보통은 이름이 좀 이상한데 만기 퇴소라고 하고요. 예. 에이징 아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해서 종료하는 경우는 연장 종료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한 40대 4대 6 정도이고 그리고 보호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19세 뭐 이렇게 종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20대 미만으로 그래서 10대 종료하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통 네.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일찍 종료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2022년에 서울연구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스로 본인이 언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물었을 네. 때 30대? 평균 30.6세.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거는 나이가 들수록 독립이 어렵구나. 그래서 그 기간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시기도 빠를 뿐더러 내가 원한다고 그걸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장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다른 상황에 있고 되게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김지선 부연구위원께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혈족 가족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또 졸업했으니까 너 이제 독립이야. 네.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 부모가 있고 말 그대로 정말 뭐 제도가 있어서 법적으로 독립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 그러면 그 이전에 아동의 시절에 어떤 성장을 해온 것인지 좀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육원에 있었던 것인지 위탁 가정에 있었던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요. 네,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이 과거에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원가정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겠죠. 태어나지만 부모님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동을 잘 기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집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양육시설, 그러니까 보육원이라고 하는 그 아동 양육시설이나 아니면 그룹홈 아니면 가정위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보육원이라고 하면 큰 대형 시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약 245개 정도가 있고 한 시설에 평균 40명 정도가 생활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보육원은 그러니까 큰 대형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부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곳에 아동들이 한 평균 40명 정도가 거기서 이제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지만 그곳에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생활지도원이라고 불리는 선생님들과 여러 종사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곳을 양육시설이라고 하고요.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가정이랑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탁 부모님 밑에서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것처럼 이제 위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가정위탁이라고 하고 그룹홈은 시설이 너무 대규모다 보니까 7명 미만으로 소규모화한 것이 그룹홈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7명 미만의 아동들 그리고 보육사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시설에 살다 보니까 뭐 대형 시설 그리고 그룹홈이 아무리 가정과 비슷하다고 해도 주변에서 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보육사가 하루에 3번 바뀌는 환경, 그 근로기준법 때문에 보육사들은 하루에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데 양육자가 매일 바뀌고 또 여러 명이 북적북적 생활을 하고 또 시설 같은 곳에서는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네.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18살 만 18세가 되면 이제 자립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제 네. 떠나가게 되는 거죠. 부의원이 말하자면 이른바 부모 또는 친척, 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아닌 네, 맞아요. 곳에서 성장하고
또 그룹으로 예. 집단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립 준비 청년의 성장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장인우 씨가 이제 그 자립 청년의 삶을 사셨는데 뭐 우리가 불편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 모든 사람만의 삶의 궤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을 해오셨고 어떤 형태로 보호 아동의 위치에 있었는지 또 언제쯤 자립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좀 본인의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보호 종료된 자립 5년차 27살 자립 준비 청년입니다. 제가 2013년도인 제가 13살 때죠. 13살 초등학교 때 이제 가정 환경상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제 키워주실 수 없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보육원이나 가정 위탁,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공동생활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이제 이런 공동생활 가정 속에서 이제 목사님이 당시에 보육자셨는데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네. 언제 지금은 자립을 하신 상태인 거죠? 예, 자립 5년 차입니다. 네. 그럼 몇 세가 될 때 자립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판단을 스스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제도 때문에 하신 건지 아니면은 보육자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떤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좀 말씀을 주신다면요. 이게 제가 일단 자립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도적인 여건이 가장 컸는데요. 이제 보통 지금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전에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무조건 퇴소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동복지법상 이제 고등교육법 이제 학교인 전문대나 이런 데 나오면은 그때까지는 보호가 연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지금 편입을 했지만 이제 당시 전문대를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22살 때 이제 졸업하는 연도에 어쩔 수 없이 법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더 그 보육하시는 분이 나는 법과 상관없이 계속 나는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예. 보호 연장을 할 수 있게 2022년부터는 좀 이렇게 기회가 넓어졌다 그럴까? 기회가 좀 확대를 하는 셈이죠. 근데 이제 네. 근데 대부분 빨리 종료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일단 자유가 제한되는 게 굉장히 크고요. 특히 코로나19 시절에는 거기가 그 락다운이 됐기 때문에 봉쇄가 거의 되는, 네, 네. 외출도 거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걸 겪고 나니 더 자유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커지게 됐고 그래서 보호 연장 기회가 넓어진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또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더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한데 네. 그걸 막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자의 사정도 있고 또 청년들의 경우에도 아동들의 경우에도 일정 나이가 되면 본인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판단할 수 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민주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도 어릴 때 그런 경우를 했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면 저는 참 친구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제가 어떤 조건 앞두고 있던 의미를 떠나서 근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보육원에 있던 친구가 위축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부모가 더 이상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이 됐든 또는 공동홈이 됐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양이 되는 이런 가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가정이 일단은 되지 않아서 공동 보육이 될 텐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좀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한 2만 5천 명의 아동들이 이제 원가정에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분리가 될 때는 주된 사유가 아동 학대 그리고 유기 그리고 이혼
빈곤 등의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유들은 사실 아이들이 선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과거에는 보육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진짜 과거에는 한국 전쟁이나 뭐 IMF 경제 위기 이런 이슈들이었지만 현재에는 베이비박스나 이제 학대가 한 47%로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입소 이제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선택하는 아이들의 선택은 아니고요. 일단 지자체에서 이제 이 시설 중에서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이제 받아서 보육 시설로 가거나 그다음에 그룹홈으로 가거나 이제 이렇게 시설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이혼 부부나 혼외자 또 부모 사망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슈로 이제 이런 시설에 가게 될 경우에 보통 한 이제 9년에서 11년 정도 평균 이제 시설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면은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시설에 생활을 한다고 보면 한 10년에서 11년 그리고 지금 24세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거주 기간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부모가 어느 한쪽이든 존재하는 경우도 꽤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돌아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네.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공식적인 통계가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2020년에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것들이 뭐 아이를 내가 못 키우겠다 하면은 시설에 그냥 갖다 놓고 그럼 시설에서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네. 이런 아이가 들어왔다 어떻게 해라 뭐 이러면 이제 그때 서류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2022년부터는 지자체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하는 전문 인력을 두고 그분한테 상담을 거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걸 그래도 나름의 고민을 거쳐가지고 아이를 이제 분리할지 아니면 분리하면 어디에다가 아이를 보호할지 네. 얼마나 보호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하는 과정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네. 네. 베이비박스를 통해서도 들어온 애들 많죠. 예. 아이들이 또 공동 육아가 진행되는 곳으로 또 옮겨지기도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자, 뭐 그런 사정들은 우리가 굉장히 뭐 영화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실제는 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좀 여쭤봤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김지선 부연구위원께 여쭤볼 것은 그래도 우리가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뭐 종잣돈이 됐든 학비가 됐든 이런 취업을 할 때 학원을 다니는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 공동 육아를 생활을 해오던 분들은 말 그대로 이 독립을 할 때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의 영향, 다른 뭐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네. 주거라든지. 네,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CDA, 디딤시아 통장이라고 하는 CDA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할 때 자립을 시작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던 것을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최소 1,000만 원은 지자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 조치가 종료될 때 최소 1,0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을 받게 되고 자립 수당은 보호 조치가 종료된 이후부터 매달 50만 원의 자립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러니까 최대 5년 동안 자립 수당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생활비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립정착금은 종잣돈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디딤시아 통장 같은 경우는 아동이 배치되었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통장에 5만 원을 적금을 하면 네. 나라에서 지자체나 국가에서 2배로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최대 10만 원까지. 그래서 통장에다 매달 그렇게 적립을 한 돈을 보호 조치가 종료될 때 그 통장을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지원은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 네.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거 지원은 당장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임대주택이나 뭐 여러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자립 생활관이나 뭐 자립 그러니까 생활관이라고 해서 시설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공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된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2년까지. 그런 시설들이 이제
이제 한 전국에 10개 정도, 14개, 10개 정도 이제 10여 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시설의 연장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LH에서가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확대를 해서 전세 임대주택 아니면 건설 임대주택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나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런 주택에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정 교수님 주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KBS 열린 토론이 특집으로 진행했던 저출산 대책 이야기를 할 때도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거가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 김지선 부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건 뭐 생활관 혜택도 뭐 최대 2년 뭐 그다음에 LH의 그 혜택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주거는 어떻게 좀 지금 상황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경우 혹은 공동생활 가정이나 가정 뭐 위탁 가정이 있는 경우는 일단 사는 주가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회로 나오게 되면 살 곳이 일단 있어야 취업도 하고 관계도 맺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거가 제일 중요하고 노숙 그 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노숙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 생기고 그 노숙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또 다른 삶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주거에서 하우징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디든 요새는 하우징 퍼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주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보다는 근데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간만큼 충분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가야 될 길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도 국가도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우 씨가 지금 그대로 체험을 하고 있을 텐데 본인도 좋고요. 본인 주변의 경우도 좋고 자 독립을 했어요. 자립을 했는데 가장 크게 지금 의식이 되는 거 또 부담이 되는 거 그게 뭐 이제 우리가 주거라고도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주거인가요? 아니면 매달 지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심리적인 건가요? 좀 포괄적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모든 청년들이 이제 각자의 사회적 여건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각자 느끼는 그런 감정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일단은 심리정서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인 친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자조 모임이나 뭐 멘토링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자립할 때 당시에 정착금을 500만 원 주고 이제 디딤 시작 같은 경우에는 CD 통장이라고 하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막 1,000원, 2,000원 막 그런 단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10만 원 단위로 늘어나서 이제 아동들이 저 때는 그렇게 많이 복지 정책이 좋지 않았는데 현재는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도 나올 때 굉장히 든든하다고 합니다. 네. 든든하다라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미주 부장께서는 실제 또 굿네이버스니까 좀 현업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보실 텐데 자립을 준비하는 이 청년들이 이 지원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멘토링 프로그램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상당히 큰 키다리 아저씨 같은 버팀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자립지원 전담 기관에서 이제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선배, 좋은 어른 이거는 뭐 우리 자립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마음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지원 멘토링이라든지 혹은 뭐 진로 멘토링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아이의 그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그런 멘토링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내놓고 이제 믿을 만한 어른, 믿을 만한 친구라는 느낌이 가지려면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멘토링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이건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일인가 생각하고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멘토링도 있어야 되죠. 지원도 있어야 되죠. 주거도 있어야 되죠. 또 보육하는
그 성장 과정 동안에 정신적인 상처가 없는지도 들어봐야 되죠.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네, 이게 보호 체계에 따라 다른데요. 네. 보호 대상 아동.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아동보호 체계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복지부가 관할이고요.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자립관 이쪽으로 보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관할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성가족부 뭐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아이가 죄를 저질렀다, 범죄를 했다라고 하면 법무부의 관할이 다 다르게 해서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동보호 체계가 지금 가장 많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보호가 종료가 되면 아까 자립준비 청년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라고 하는 게 시도에 설립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인력분들이 여러 가지 자립지원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각각 유형이나 부처가 달라서 생기는 뭐 애로사항은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해결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더 심했을 때는 복지부의 말로 이 복지부의 아이, 여가부의 아이, 법무부의 아이 이래서 어떤 데를 첫 발을 띄게 되느냐. 아이가 태어날 때도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분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선택은 없이 어쨌든 이렇게 거의 우리 부모가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랑 처음 이야기했느냐, 네. 그리고 또 나를 부모로부터 분리해서 어딘가 보호할 때 어디가 자리가 있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아이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그것들을 다 통합하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가야 될 것들은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좀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말씀하시죠.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설치가 되면서 이렇게 좀 분절돼 있던 서비스들이 좀 통합이 되고 좀 일원화되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진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미주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뭐 잘 되는 건 잘 되는 대로 우리가 살려나가야 될 거고요. 조금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이 필요한 대로 더더 왜냐하면 장인우씨의 경우와는 또 다른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립준비 청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지원 박사께 여쭤보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지내는 방금 전에도 우리 정선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더 성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안내를 받는 정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인간적인 관계의 설정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 점이 좀 우려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일단 어디에 배치되느냐, 양육시설에 가는지, 그룹홈에 가는지, 가정위탁에 가는지에 따라서 그 정보에 접하는 그 양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에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래들도 많고 선배들도 많고 그래서 먼저 자립을 한 선배들로부터 얻는 정보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또 얻어오는 정보들 그리고 또 시설 자체 재정이 튼튼할 경우에는 그곳에서 오는 그런 후원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지원 제도만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현물적인 지원만 봤을 때는 시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넉넉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서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이도 많고 선생님도 많지만 그 중에 한 명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건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이 가장 높고요. 그룹홈 같은 경우는 7명의 아이와 한 최대 3-4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3-4명이 정보를 주지 못하면 아동들도 알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인우 씨께서도 그런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것들이 그 4명의 선생님, 3-4명의 선생님이 모르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네. 그룹 홈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예, 발생할 수밖에 맞아요. 없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정위탁 출신 청년들을 만났을 때 본인이 가정위탁 출신인 걸 모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할머니가 위탁 부모이거나 예. 이모 고모가 위탁 부모일 경우에는 그냥 나는 어렸을 때 할머니랑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니 그게 가정위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립지원 대상인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편차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그걸 좀 관리해주는 다 네. 일단 위탁 가정이든 그룹홈이든 다 시설이든 네. 정부 지원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네. 이런 기관은 어떤 기관이길래 네. 좀 이런 기관이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편차가 좀 더 조정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잠시 뒤에 두고 먼저 이런 편차들을 줄이기 위해서 2022년에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설치를 했어요. 이제 그 기관은 이런 보호 체계와 상관없이 자립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편차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보호 중일 경우에는 그런 편차는 여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설은 여러 선생님들이 있고 또 협회나 이런 것들이 있고 가정위탁도 가정위탁 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가정위탁 그 위탁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는데 공동생활 가정만 없어서 그 4명, 3명의 선생님한테 모두 다 맡겨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이곳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생활 가정을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립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뭔가 체계가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지원센터를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지역마다 조금 생겨난다면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3-4명의 선생님들 이외에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 길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 좀 다양하고 또 내가 놓칠 수 있는 것을 다른 기관에서 일종의 서로 점검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 체계가 된다면 더 꼼꼼하게 관여될 텐데 자 사실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어쨌거나 간에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또 낙관적으로 잘 성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심리적인 또 부담감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독립해야 된다. 이럴 때는 좀 다른 차원일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누군가의 돌봄으로 성장을 했는데 인우 씨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그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는지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생겨난 뭐 부담이나 좀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절실함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다른 이제 청년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뭐 대학 진학이나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자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제가 어느 분야에서 취업을 하고 내가 앞으로 뭐를 해먹으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볼 곳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자립 정책 같은 것도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뭐 경제 교육이나 막 이런 걸 해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조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체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자립을 해야 되는 거는 자립준비 청년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자립에 대해서 지금 되게 민감한데 다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을 뭐 친구나 뭐 가족 이런 거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겠지만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육자나 그때 당시는 양육자나 이제 그 보통 학창 시절에는 낙인감 그런 것 때문에 숨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민을 쉽게 꺼내지 못해가지고 이런 청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하는 고민 순간 주변 친구들이 다 내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부담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민도 이제 없는 게 가장 부담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과연 그런 독립하는 시점 전후를 비롯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는가. 아까 멘토링도 나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어떤 상태인 건지 내가 도움이 필요한 건가 어떻게 좀 안내를 해야 되는가 모니터링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지원 제도가요? 네. 아까 여러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시도 17개가 있고요. 거기에 자립지원 전담 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립준비 청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76명 한 명이 한 분이 지자체 소속입니까? 시도, 시군. 시군, 네. 시도요. 시도에 있는 자립 전담기관이니까 보통 위탁을 하니까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아니고요. 법인이나 뭐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이 맞는 자립준비 청년이 76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12명, 평균 12명 정도가 집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에요. 집중 지원이 뭐냐면 경계선 지능이 있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집중 지원이 12명 정도. 이거는 이제 예산에 따라서 배분된 거여서 예산이 좀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이 네. 적으면 적어지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근데 생각해 보면 12명인데 내가 12명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치면 내가 연락을 하고 싶은데 시도에 있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가까이 와서 지금 급한데 뭔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 대신 화도 내주고 내가 좀 기댈 수 있고 이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시도 단위에 12명을 보고 있는 12명은 집중인 경우고 일반까지 포함하면 일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학원리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64명, 76명 보고 있고 그거 말고 네. 행정일도 하고 있으니까 가까이에 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까운데 손이 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충분하고 좀 넉넉한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런 차원의 또 말씀이실 수 있는데 실제 지금 군 네이버스는 이런 모니터링 작업에 참여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전국 17개소 중에서 저희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경상남도랑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훨씬 많은 아이들을 전담 요원들이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지만 지금 이 제도 안에서는 아이들이 보호 종료되기 전과 그리고 이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게 이제 자립 이제 보호가 종료된 이후부터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아이들이 시설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맞는 자립 역량 교육이나 체험 활동.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시설에서 살 때는 직접 물건을 사는 경험이라든지 뭐 공과금을 내볼 일도 없고요. 그리고 무슨 뭐 은행 개설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뭘 신청한다거나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한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립을 대비해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 강화 교육, 뭐 요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의식주 해결해야 되니까요. 쇼핑도 되고요. 그리고 법률 지원.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정착금을 가지고 사회에 나왔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탕진을 해버릴 수도 있고 네.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에 휘말렸을 때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취업을 했는데 노무적으로 어디다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립지원 전담 기관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이제 아이들의 보호 종료 시점부터 그다음에 자립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까지의 역량 교육과 체험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중 사례로 이렇게 저희가 만나고 예. 있는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대면으로 만나고 또 전수로는 1년에 한 좀 번씩. 신체적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이제 심리적으로 또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요. 불안한.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은둔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또 삶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들 뭐 네. 경제 교육부터 해서 취업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들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네. 있습니다. 부장님 설명하시는데 비장함이 느껴지는데 왜일까요? 네. 자, 김지선 부연구위원께는 우리 김미주 부장님 말씀만 듣고 보면 꽤 뭔가 일이 잘 되고 있네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주변에서 이걸 일일이 또 확인할 수는 없고 우리가 늘상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도 어떤 경우에 뭐 연락이 끊기기도 한다, 뭐 또 모니터링이 잘 안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도 보도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건 어떤 이유 때문이고 뭐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일단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인력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호 종료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어른이 나를 5년 동안 관리를 하겠다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받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립했을 때는 이제 뭔가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사하는 것처럼 그냥 잘 살고 있니? 뭐 하고 있니? 조사? 약간 신상조사 하는 것 정도의 수준의 전화 연락으로 그치는 그래서 뭔가 받을 수 있나 해서 교감이 교감 만들어져 없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받는 듯한 네. 느낌을 받아서 뭐 그 다음 해부터는 연락을 안 받는 경우들도 있고 저 같아도 만약에 갑자기 모르는 어른이 전화 와서 내가 이제 너를 담당할 건데 살고 있니 뭐 하고 사니
돈은 벌고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냥 알겠다 하고 끊어버리면 저는 바로 차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휴대폰 요금을 못 내는 거예요. 미납이 되어서 또는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데 이거를 그쪽 담당하는 사람한테까지 알릴 만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연락이 닿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예. 인우 씨는 어떻습니까? 1부 마지막 순서로 장인우 씨의 그 좀 경험을 뭐 말씀해 주실 때면 좀 듣고 싶은데 길지 않게. 뭔가 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조금 방금 전에 우리 김지선 박사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점은 좋았던 게 있고 어떤 점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담당하는 이제 사업자 이제 법인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생님들이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앞에 계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어려웠던 점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네. 답변을 드리긴 조금 네, 힘들어요. 말씀하시죠. 김 부장님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아이들이 연락이 끊기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학대 그리고 부모의 이혼 그리고 사망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입니다. 사실 이렇게 상처가 우리가 살면서 참 이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는 되게 이런 상처를 극복하는 힘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상처들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어려움들이 무척 많고 조금만 작은 자극이 있었을 때 헤쳐나갈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거나 너무너무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진행을 할 때도 사실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문턱까지 넘어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요. 네. 또 막상 넘어와서 상담을 받을 때도 정말 마음을 내놓는 이 시기가 일반인에 비해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단기간 뭐 10회의 상담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말 아까 말한 교감하고 서로 신뢰하고 관계를 쌓으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점에서 뭐 청년이 돼서 사회적 관심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저희가 모두의 좀 관심이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갈 텐데요.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 어떤 의견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3409님.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7850님. 부모님 아래서 대학, 결혼 이후까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은데 홀로 세상 밖으로 나와 개척해야 하는 청년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나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미리미리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512님. 아이들이 본인이 원해서 선택해서 보육원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혼자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이들을 다른 청년과 다를 바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추울 때 먹는 냉면만님. 살아가면서 상의하고 소통해야 할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고독감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단기가 아닌 때때마다 소통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어른, 모니터링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셨고요. 3104님. 사회적 적응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 같은 교육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부 김미주 부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지선 부연구위원,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선욱 교수,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시죠 장인우 씨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실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합리적인 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 첫 질문은 김미주 부장께 드릴게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에 자, 일단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으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시점 언제쯤인가 또 무엇을 가장 힘들다고 호소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자립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보호 종료 1년 차 때는 이제 가장 높았다가요. 이제 3, 4년 차가 되면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보호 시설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막상 자립하고 나니 환경이 너무 외롭고 또 모아두었던 정착금을 다 소진해 버리기도 하고 또 이제 진학, 취업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겪으면서 이제 되게 마음의 힘듦을 겪고요. 그래서 삶을 조금 너무 어렵고 벅차다라는 마음을 일반 청년들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뭐 자립 청년이다, 일반 청년이다 구분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청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 이거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끊임없는 도전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거절도 받고 또 지원이나 이런 거를 받을 때 계속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을 받을 때 계획서도 내고 또 어떻게 이걸 이뤄냈는지 보고서도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하지만 또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계속 나를 증명하면서 사는 삶들이 되게 벅차고 힘들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좀 높은 심리적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할 때 회복 탄력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회복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원활하냐, 원활하지 않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어른들도 되게 삶의 중요한 화두고 주제가 되거든요.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의 삶의 주도권과 나의 결정권을 얼마나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느냐. 사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자기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실 실패도 경험이고 성공도 경험인데요. 그러한 많은 다양한 경험 가운데서 좌절했을 때 거기서 그냥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고요. 아까 좋은 친구, 좋은 어른, 좋은 멘토 이렇게 마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서 이 친구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자기 효능감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경험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뭐 차례로 여쭤보고 싶은데 경제적인 부분 아까 뭐 말씀을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좀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현실의 상황과 비추어 볼 때 어떤 부분의 지원 더 필요할까요? 일단 아까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실 생필품 사고 먹을 거 사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주어지는 그 기간 동안 자립수당이 주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일자리, 질 높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의 지원이 끝났을 때는 본인 스스로 자기가 버는 돈으로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축적해서 뭔가 보통의 청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언덕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현우 씨께 바로 여쭤볼게요. 학교를 2년제 대학을 다녔다고 말씀하셨죠? 예. 등록금은 누가 내주나요? 등록금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되나요? 예. 모든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에는 4년제든 석사과정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어떻습니까?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요. 이제 네. 4년제나 전문제나 이제 학부는 전에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8학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이 있지 않아요? 이게 그 몇 원래 학점 학점이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예. 네. 다행이네요. 아, 적어도 이제 등록금은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김민주 부장께서 이제 이 자격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다. 네, 소득분 이상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소득분 이상. 예. 네. 해외 연수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뭐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없지는 않을 테니까 나도 정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을 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 따로 좀 해외 연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로부터요? 정부로부터는 받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민간 후원기관. 민간 기관이나 이제 다른 이제 기관을 통해서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사람이 살다 보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긴급한 게. 네. 뭔가 좀 내가 어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말할 때 그럴 때는 정말 가족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아까 매칭해가지고 네. 금액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용도가 아마 긴급한 상황, 그리고 또 뭐 종잣돈처럼 내가 뭔가 큰 거를 할 때 필요한 돈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딱히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같고요. 일본 같은 나라는 대부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빌려주는 제도인데 훨씬 더 이제 일반 그래도 뭐 공짜로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 훨씬 더 낮은 상태로 대부제도 뭐 이런 걸 통해서 긴급한 지원이 있을 때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네. 그런 제도가 없는 걸로. 일본의 경우에는 있나요?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는 있고 사회보장제도 네. 그 안에 안에는 있는 있지만 거고. 자립준비 청년이 따로만 긴급할 있는. 때는 없죠. 그렇군요. 자, 경제적인 부분도 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것 같고 김미주 부장께는 이 부분은 저는 계속 좀 신경이 쓰여서 여쭤봅니다. 주거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독립했다는 건 사실 주거의 독립과 경제적 독립이 사실은 가장 원천적인 독립 아니겠습니까? 주거 관련 부분은 현장에서 전라북도와 함께 이런 상담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현상이라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자립전담 기간 안에도 네. 체험관이 있긴 하는데요. 일단 47명밖에 입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혜택받는 친구들의 수가 일단 되게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주거도 많이 지원이 좀 확대는 됐어요. 그러나 자립지원 청년이 배출되는 숫자 대비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LH나 이런 숫자가 아직 되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거주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는 뭐 전라도에서 근무하는데 하는데 뭐 서울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박사님 보시기에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청년주택이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임대주택, LH 임대주택 말고도 그런 청년주택 같은 곳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주택은 그 보증금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것을 뭐 디딤돌 대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이제 신축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서 살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금리를 본인의 그 수당이나 아니면 본인의 소득으로 그것들을 메워야 되는 형편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살기 위해서는 높은 임대료가 필요한데 그 임대료를 충당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고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지원은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직접 집을 찾고 계약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제는 좀 심리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다른 뭐 가정들과 일반적인 가정들과 다르다는 데서 오는 부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다듬어지고 치유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받게 되는 어떤 마음의 부담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 그냥 나도 힘든데 역차별이야.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지 왜 지원을 해준 거야? 돈을 왜 주는 거야? 왜 용돈을 줘? 학비가 무료야? 뭐 그런 상황들 좀 인식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렇게 지원이 늘어나다 보면 댓글에 또 엄청나게 나도 힘들다. 여기 다 안 힘든 상황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자립준비 청년만 이렇게 뭐 소위 이렇게 계속 끝까지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냐, 뭐 교회 나약하냐 이렇게 보실까봐 다른 나라는 어떤가? 다른 나라도 비슷해서 예를 들면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는 그런 걸 발표했어요. 될지 모르겠지만 2027년까지 모든 보호 종료 아동은 러빙 릴레이션십을 2개 이상 갖게 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관계, 친밀한 관계,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2개 이상 갖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를 제도에 그 천명을 그러니까 권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나 제도 같은 걸 얘기를 하면 거기 러빙이라는 단어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나라도 그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심리적인 관계, 사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2개라고 못을 박을 정도로 그렇게 안 하고서는 나가면 안 된다, 종료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나라의 청년이나 우리나라의 청년, 자립준비 청년의 상황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이 특별히 지원도 많은데 나약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까 제가 자립준비 청년이 모두 보호대상 아동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보호대상 아동이 됐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내 부모 선택한 것도 아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네, 일이죠. 가정폭력이었고 학대가 있었고 알코올이 있었고 부모님이 어디 수감을 하셨고 뭐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 어떤 분이 곰을 만나는 거에 비유하시더라고요. 네. 곰을 매일매일 만나야 되고 내가 그 곰을 어떻게 피해야 되고 이 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잘 자라는 걸 기대하는 거 너무 어렵다. 거기다가 그래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는데 거기 간 곳도 많은 분들이 애를 쓰지만 많은 아이들이 같이 눈치 보면서 자라야 되는 그런 곳이거나 네. 아니면은 또 그러니까 숨겨야 되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누적되는 거죠. 네. 누적된 상황에서 보호 종료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더 헤쳐나가야 문제가 더 많아지니까 누적된 거에 더 덧붙여지게 되는 거니까 어려움이 가중된다. 크다. 참 마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김희주 부장님께서는 은둔하는 사람도 있다. 참 그러면은 뭐 건강도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사례로 봤을 때 은둔하는 경우 또 건강 상태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은둔의 문제는 너무 좀 접근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집에 찾아가서 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기까지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고 숨어버리면 조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어쨌든 한 번은 저희가 뭐 이 수급 신청을 받는다거나 이 사례 지원을 받는다거나 뭐 할 때 이렇게 만나는 접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접점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정책상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제도상 사업적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 고립 은둔한 이 청년들을 어떻게 밖으로 좀 데려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앞으로 좀 저희한테 주어진 과업인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 이게 자립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은둔형 청년의 네. 경우도 참 문제가 많은데 네. 작은 성취감을 얻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이제 자립준비 청년의 이제 동기들 중에 이제 은둔 청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시설에서부터 배제당하고 선생님한테 미움받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지원들을 신청하려고 해도 특히 민간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여러 가지 이런 서류 작성 능력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네.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실패 경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숨고 또 비빌 언덕도 없으니까 혼자 그냥 방 안에 있고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나가기가 싫은 거죠. 나가봤자 실패할 건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조금 못하더라도 시설에서 좀 말썽 부리더라도 그때부터 좀 더 많이 다 보듬어 주어서 이 친구가 조그만 성취라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고립하지 않고 은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은둔해 있더라도 그 친구가 나올 수 있는 작은 뭔가 보상만이라도 있다면 보상이라고 하기보다도 뭔가 그런 것들이 그 아주 작은 성취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참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자립 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잘한다, 힘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손을 붙들고 힘을 줘야 되는 거죠. 네. 장인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의 이 멘티가 아니라 스스로 멘티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제 힘을 불어넣는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신데 주로 어떤 질문을 상담 요청을 많이 받고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시는가요? 제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이제 만났던 청년들의 이제 관심사는 이제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자립할 때 이제 자립 정착금 지금은 1,000만 원을 받잖아요. 1,000만 원 이상. 이제 이런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그 고액이 이제 요즘은 주거 같은 문제가 크잖아요. 첫 번째로 주거 문제에 관련돼서 청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요즘은 전세 사기나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자립할 때 이런 목돈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생활비입니다.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립 정착금이 얼마인지, 자립 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수급비 같은 경우는 휴학하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몇 개월 동안 나오는지 이런 경제적인 여건에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생활하면서 생기는 일상생활적인 부분인데 이제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사는데 이제 벌레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 밥은 어떻게 해 먹냐, 뭐 시켜 먹냐, 밀키트로 해 먹냐, 막 이런 귀여운 질문들 하더라고요. 소소하지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요. 네. 이제 청년들이 본인이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을 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2년 정도 혼자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퇴소 이후에. 그래서 청년들에게 형도 이제 2년 정도 고민하다가 대학에 편입했지만 아직도 진로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했더라도 이제 뭐든 해보고 조금 네가 뭘 할 때 재밌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 형 그게 사회복지였고 그래서 지금 네 앞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 진로를 찾지 못했어도 이제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많은 사회적인 기회들이 많으니까 함께 나아가 보자. 살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청소년 관련된 이런 토론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특히 잘된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어렵다. 이런 생각의 공유만 있더라도 상당히 누군가에게는 큰 또 힘이 되는데 김미주 부장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또 현장에 계시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참 인상적이었다.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이었던 사례가 있으면 좀 함께 공유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은 뭐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획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획한 사업들이 효과들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키트를 지원을 할 때도 저희가 뭐 이런 가습기가 필요할 것 같고 청소기가 필요할 것 같고 뭐 무슨 라면이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저희가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청취하는 시간. 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청소기는 필요 없고요. 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거와 현실이 조금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업을 기획할 때 그 효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뭐 일일 찻집을 한다고 했을 때도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바리스타가 돼서 카페 대여도 해보고 손님도 접대해보고 그렇게 해서 모인 기금을 가지고 또 사회에 환원하는 작업도 해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성취의 경험을 등을 통해서 후배들한테도 알려주고 이런 사업이라든지 뭐 드림 페스티벌도 직접 기획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전체적인 이 페스티벌의 구성들 그리고 부스를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자립 청년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직접 해보고 그래서 아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효능감, 작은 성취의 그런 경험들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외에 뭐 경제교육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는 뭐 대규모로 뭐 경제는 이런 거야 뭐 이런 교육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이들 1대1로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그 특성에 맞게 뭐 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개별에 맞춘 교육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춘 교육들을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그 효과가 되게 컸다고 좀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김지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나머지 세 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걸 한마디씩 1분 내로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지선 부위원부터. 네.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건 제가 만났던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곰팡이 지우는 법, 냉장고 성해 제거하는 법,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데 사람한테 묻고 싶다. 난 사람한테 물어서 그거 알고 싶지 인터넷 지식인한테 묻고 싶지 않다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소소한 그런 생활의 어려움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역시 더 절실하게 보탬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정선욱 교수께서는요. 실질적인 지식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장윤우 씨 오늘 나와주셨고 아까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예. 말씀 주셨잖아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선거가 되고 하니까 이제 자립준비 청년 힘내라 이렇게 막 나오는 플랜카드를 보게 됐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거기 보면 청년 자립준비 학교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학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자립준비 청년은 여전히 뭘 더 배워야 되는 사람. 뭔가 좀 채워야 되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아마 학교를 원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제가 생각하기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정책이 나오는 이유는 자립준비 청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제가 아까 스코틀랜드 말씀드렸을 때 거기가 이제 우리가 뭘 근본적으로 다르게 할까 고민을 할 때 검토위원회를 만들었고 13명이 들어갔는데요. 거기 5명이 자립준비 청년. 그러니까 40%가. 그냥 우리가 구색 맞추기로 의견 듣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뭐가 문제고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당사자가 얘기할 수 있고 그거에 충실할 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장인우 씨가 네, 생각하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어떤 정보 같은 것도 얻을 수도 있고 심리사회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제 보통 의지할 수 있는 체계가 이제 시설 선생님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배정받은 사례관리자 정도가 다입니다. 이제 근데 현재 이제 사례관리자 선생님께서 이제 한 70가지의 사례를 혼자서 현재 감당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뭐 질적이나 양적으로 그런 정서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들의 효과성이 이렇게 많은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다면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인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네 분 말씀 많은 정책도 관계자분들이 우리 방송 들으시니까 잘 또 참고를 해서 계속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